야담 이야기. 초부와 꽃분이. 옛날 한 시골에 홀로 난 어머니가 슬아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 아들은 산에 가 나무도 하고 들에 나가 밭일도 하였습니다. 나이 어려서부터 나무짐을 등에 지고 다니니 동리 사람들은 그를 초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동리에는 욕심을 놓고 말하면 굽 빠진 항아리여 사납기를 산중호랑이 같은 김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초동이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김부자네 집빚을 태산같이 짊어진 탓으로 빚 대신 부자네 집에 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여름이면 밭에 나가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였고, 차디찬 겨울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랑이 째어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에게는 남다른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만 메고 나가면 나는 꿩도 잡아오고 깃을 치는 새도 별로 상하는 데 없이 산채로 잡아지고 왔습니다. 그가 활 시위를 잡아 늘고기만 해도 깃을 치던 새도 꼼짝 못하고 그의 앞에 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동은 늘 고운 산새를 잡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상하지 않게 잡은 새는 그저 들고 들어왔고, 다리나 날개를 다친 새는 산에서 이름 모를 약을 발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운 산새들은 그가 재간 있게 만들어 놓은 조롱에 갇혔습니다. 김부자는 차차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그 애를 다른 일은 시키지 않고 고운 새만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김부자네 집에는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애비가 머슴을 시켜 고운 새만 잡아다 조롱 속에 넣어 기르는 걸 낙으로 삼으니 그 딸도 보는 것이 그것이라 날마다 새와 동무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운 새들이 날개 펴고 파득거리는 모양도 보고 고운 소리 내어 우는 소리 듣고 새들에게 정을 붙이더니 차차 그 고운 새들을 잡아가지고 다니는 머슴을 좋아했습니다. 머슴애가 고운 새를 잡아들고 들어오면 애비 먼저 달려나가서는 그 새를 받아 조롱 속에 넣고 좋아서 머슴애의 손을 잡고 퐁퐁 뛰었습니다. 애들은 머슴이니 대인가의 딸이니 하는 것을 모르고 서로 좋아서 야단이었지만 김부자의 마음은 차차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부자네 집에 손님이 와서 김부자는 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머슴애를 쫓아나간 딸은 진종일 머슴애를 따라다니다가 어둑어둑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은 고운 새를 잡아쥐고 웃는 낯으로 집에 들어섰지만 김부자는 성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그날로 머슴애를 쫓아냈습니다. 그 후부터 가난한 집 초동이는 나무도에 팔고 남의 사길도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가난한 집 초동이는 세월 따라 자라서 장골사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살아가는 신세여서 동리 사람들은 그를 보고 초동 대신에 초부라고 불렀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앞산에서는 봄빛이 무르녹고 뒷산은 푸르청청한데 가지가지는 꽃처져 앉고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초부가 일밭에 갔다가 나무 한 짐 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앞을 보니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물도 빛을 잃고 가지가지 피어난 꽃들도 무색하였습니다. 눈앞이 해달이 뜰 때처럼 환해지는지라 초부는 나무집 내려놓고 맑은 물에 세수하며 또다시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초생달 같은 고운 눈썹 아래 새별 같은 눈이 빛이 뿌리는데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이뻤습니다. 그런데 꽃분이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고추 초부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웃는 듯 반기는 듯 초부를 쳐다보는 그 자태는 꽃본나비여 물찬 제비와도 같았습니다. 초부는 꽃분이를 보자 그제 날 그와 속곱동무되어 고운 새 잡아가지고 놀던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꽃분이가 아니냐? 그래, 나 꽃분이다. 너 초동이지? 난 초동이 아니라 지금은 초부라고 한다. 그런데 너 어찌하여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니? 난 그 고운 새만 보면 너 생각나서 못 견디겠다. 너의 아버지가 무서워 못 간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디 나가시면 와. 그저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날 냇가에서 꽃분이를 보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초부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긴긴 밤엔 꽃분이가 눈에 삼삼하여 잠 못 이루고 청청백일에는
어쩌면 꽃분이가 찾아오는 것만 같아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쌀독에 거미줄이 치고 새앙쥐 볼가심 할 것도 없는 가난한 집 초부에게 싹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운 그 생각은 타오르는 불같이 가슴속에 솟구치는데 가자니 호랑이같이 무서운 부자가 올방자틀고 앉아서 그림자조차 얼씬하기 어려웠고 밤에 몰래 담장이라도 뛰어넘자니 담장은 높고 높아서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돌리자니 사내가 한 번 먹은 마음이라 애울 수 없는 물처럼 한 골로만 용용이 흘러서 더는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초부는 긴긴 밤마다 잠 못 이루다 마침내 제 생각을 태산같이 믿어오는 어머니 앞에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꽃분이한테 장가들렵니다. 아님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아들이 불시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말을 꺼내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이 자식아, 너 정신 나가지 않았니? 어머니, 이 자식은 어머니를 속이지 않고 제 속에 말을 내놓았소이다. 그래, 우리같이 하천한 사람이 어찌 그런 부잣집 딸과 혼사를 맺는다고 그런 생각까지 감히 하느냐? 부자는 대인이고 우리는 소인인데 그래, 내가 하늘이 정한 그런 법도 얼토당토하는 생각하느냐?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어라.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며 아들의 생각을 막 밀어버리려 했지만 아들은 또 아들대로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꽃분이는 부잣집 딸이오나 나를 좋아하니 한번 가서 혼사말을 내보세요. 되고 안 되는 건 청혼이나 해봐야 알게 아니옵니까? 아들은 어머니 보고 청혼을 가라고 졸랐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면서 더는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땅이 꺼지게 한숨만 풀풀 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몸져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니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도 초부는 밥 한술 뜨지 않고 어머니 보고 자기 소원만 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아들은 임종전에 유언이라도 남기듯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떠듬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 소원 풀어주세요. 어머니 갔다가 성사하지 못하고 돌아오신데도 아들은 눈을 감고 고이고이 죽겠소이다. 어머니,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들어주옵소서. 어머니는 기둥같이 믿어오던 남편을 황천에 보내고 난 후로는 그 아들을 보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의 그 소원 풀어주지 않는다면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사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니 담도 커졌습니다. 가세가 비난하다고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집에 혼사말까지 가지 못하고 아들이 생사 다투는데 앉아서 아들 죽이고 제살아서는 무엇하려니 생각하니 어디서 나온 힘인지 어머니는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고추 김부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독사같이 머리를 꼬나들고 새기눈을 해가지고 문전에 들어서는 초부의 어머니를 바라보던 김부자는 올해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우리 문전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요? 네, 나리님한테 찾아올 일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고?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하게. 네, 올릴 말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집 아들 녀석이 집에 꽃분이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였은즉 귀한 자식을 살릴까 하여 혼사말 왔소이다. 김부자는 자기 귀를 의심하다가 분명 청혼 온 것이 분명한지라 분이 상투미까지 치받쳐 눈에 불을 일구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 법도 모르는 거지냐나. 너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 줄도 모르느냐. 여봐라. 전현을 당장 잡아서 곤장을 안겨 내쫓아라. 부자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불시에 나선 녀석들이 몽둥이질하는데 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물매만 숯에 얻어맞고 몸도 겨우 끌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휘청거리며 집에 들어선 것을 본 아들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어머니 보고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혼사말 같던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에 불을 번쩍 일구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날벼락이나 처갈놈 딸을 주지 않겠으면 그만둘 거지. 사람을 때리다니.
그래 가세가 비난하다고 청혼도 못하고 서로 마음이 오가는데 시집 장가 못 가게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초부는 어머니 보고 자기 생각한 바를 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때 김부자의 딸도 주먹을 쥐고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김부자 앞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례하시와요? 자고로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집에 청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어이하여 청혼하러 온 사람을 반주검되게 때려서 쫓아나니까? 소녀 듣건데 이런 일은 자고로 없었는가 아옵니다. 당치 않은 소리 그만하지 못할까? 그래 부자대인 집에 빈자 소인들이 청혼하러 다닐 수 있다더냐? 소녀는 부친님이 어찌하든 초부를 섬기려 하니 그리 아세요? 김부자는 대노하여 펄펄 뛰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기르던 딸의 말이 떨어지자 성난 호랑이가 되어 딸을 내쫓았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상투미까지 치받쳤던 김부자의 성이 아직 채 삭기도 전에 초부가 내일 밤으로 꽃분이를 데려간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김부자는 도골은 고추처럼 거무락불그락 해가지고 이런 말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반주검이 되게 해놓지 않으면 땅하고 우레를 올려 아예 상대방이 흙빛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런 소문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소문은 소문대로 날개라도 돋친 듯 온 동네에 나돌았습니다. 지어 한다 하는 부자들끼리 이런 소문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김부자는 더는 그런 사람들과 시향이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는 생각 끝에 힘꼴이나 쓰는 녀석들을 내세워 초분의 모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헌데 초분의 모자는 하늘에 솟아올랐는지 땅에 잦아들었는지 그림자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김부자는 단가마에 콩 넣고 볶아대듯이 들볶아댔습니다. 힘꼴이나 쓰는 하인들을 불러내다 담장 주위에 여기저기 세워놓고 대문에는 단단한 문지를 불러 세우고 꽃분의 방 앞에는 팔자리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힘장수들을 세워놓고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김부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눈에 불을 켜고 뜨락을 오가기도 하고 담장 밑에 나가보기도 하면서 파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살피다가도 좀이라도 눈을 다른 데 파는 녀석들이 있으면 볼이 비뚤어지게 때리기도 하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바람에 파수보는 하인들은 물론 일가 식솔들까지 옴짝 못하고 저마다 박아놓은 말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긴긴 밤을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지새우도록 초부는커녕 초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파수꾼들은 동산의 붉은 해가 불끈 솟아오르자 병아리처럼 꾸벅거리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김부자는 또 석자넉자 펄펄 뛰며 야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파수꾼들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이튿날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 김부자의 독살에 눈 한 번 붙여보지 못한 하인들과 문지기며 꽃분의 방을 지켜섰던 힘장수들이 죄다 삶아놓은 시라지처럼 휘느르네 꼴기를 추지 못했고 집안 식솔들은 풀하지 않은 빨래처럼 돼버렸고 성난 호랑이처럼 눈에 불을 일구고 독살만 피워대던 김부자도 곤드라져 내각을 떼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하가 기울어지고 북두칠성이 앵돌아지니 초부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불이 둘둘 굴러떨어지는 초부가 김부자네 담장 밑에 이르니 담장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덩실한 코를 풀럭이면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대문에 들어서니 문지기란 녀석은 큰 대문에 기대어 자는데 나무칼로 귀를 베어가도 모를 형편이었습니다. 하여 초부는 생각과 같이 대문을 열고 꽃분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꽃분의 방 앞에 가보니 꽃분이를 지키던 한다 하는 장수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는데 쥐어 흔들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초부는 지체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자는 녀석들의 상투를 풀어서 서로 옥매어 놓고는 꽃분의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팎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데 꽃분이 많은 미인도에서 갓 빠져나온 사람처럼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 꽃같은 웃음 짓고 초부를 반겨 맞았습니다. 네, 그대 나를 반겨 맞아줄 줄 믿고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왔으니 나를 사랑한다면 날 따라가기요.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소녀는 진작부터 그대를 따라왔사오니
낭군님 가는 길이 벼랑같이 험하다 해도 따라가려 하옵니다. 오가는 말이 이쯤이니 꽃분의 그 샛별 같은 눈은 눈부신 빛을 뿌렸고 타는 촛불 같은 초부의 눈은 진주처럼 눈부신 빛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다가 지옥같이 답답한 그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꽃분의 방을 지키던 한 녀석이 겁이 덜컥 나서 머리를 번쩍 드니 누군가 상투를 쥐어 당겼습니다. 어느 녀석이 남의 상투를 당겨? 이 바람에 눈을 뜬 녀석들은 서로 남의 상투를 잡아채며 옥신각신하다 방 안을 살펴보니 꽃분이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녀석들은 서로 제가 살겠노라 젖먹던 힘까지 내다보니 옥매놓은 상투는 옥죄이기만 해서 누구도 누구를 이기지 못하고 기진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부자는 해가 점심대가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또 하룻밤 무사히 잤다고 천천히 일어나 꽃분의 방부터 살피었습니다. 헌데 힘장수들이 상투를 서로 얽매고 다 쓰러졌습니다. 김부자는 그만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꽃분이를 부르다 그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정신 잃고 통나무 번져지듯 나 넘어졌습니다. 그가 언제 어느 때 가서야 개복하겠는지는 몰라도 초보와 꽃분이는 벌써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누구도 김부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말도 못 듣고 초보와 꽃분이도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가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금슬지락 누리는지 소식은 못 들어도 대대로 내려오며 초보와 꽃분의 사랑을 전하고 김부자가 망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녀는 허리를 좌삼삼 우삼삼 흔들면서 옛날 서울 동대문 밖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양문 글방에는 글에 능한 양시성을 가진 선비와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양씨와 이씨는 글방 공부를 마치고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양문에서 서울까지는 가까운 길이라 두 선비는 보행으로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가게 되었는데 이씨가 먼저 양씨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복의 친구, 우리 둘은 어릴 때부터 한 글방에서 의좋게 글 공부도 했고 이렇게 과거보러도 한 길에서 같이 가게 되니 우리 두 집이 혼사를 정합세. 듣자니 친구의 아내도 잉태중이라 하고 내 아내 또한 잉태중이니 아들 딸을 낳으면 배필을 무어주는 게 어떤가. 이씨가 이같이 말하니 양씨 또한 기뻐서 주저함이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다 과거에 급제하여 청운에 오르고 우리 두 집에서 아들 딸을 낳아 배필까지 무어주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합세. 두 선비 우정이 직진하여 서울 과거길에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애들의 혼사까지 맺어놓고 서울에 이르러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씨와 이씨 두 선비는 어릴 때부터 총명이 과인하고 재질이 초군하여 각은 방에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들이라 과거를 보자 둘 다 그 이름이 금방에 나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씨도 벼슬자리를 얻고 양씨도 벼슬자리를 얻어 내직에 있으면서 나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선비는 벼슬자리를 얻고 조정의 마음대로 드나들게 되자 양문에 있는 일식 솔들을 서울에 거느리고 와서 남들이 보라는 듯이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두 집 부인이 다 뱃속 혼인을 정해준 아이들을 탈이 없이 낳았습니다. 양씨네는 옥골 선풍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헌수라 짓고 이씨네는 꽃 같은 딸을 낳아 그 이름을 화옥이라 지어놓고 서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면서 애들이 커가는 것을 보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영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호사다 말하고 옥골 선풍 같은 아들을 두고 날마다 오며 가며 명절처럼 즐겁게만 지내던 양씨가 갑자기 병하였는데 의원을 보여도 방도가 없고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하여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청운에 올랐던 양씨가 세상을 하직하니 그 슬픔도 슬픔이려니와 가세가 점점 어렵게 되어 양씨네는 더는 서울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내주는 복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이 시내까지 차차 발길을 끊고 외면하니 의지하고 살 데가 없는 양씨 부인은 품에 어린 헌수를 안고 고향 양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씨 부인이 양문에 돌아오니 살던 고향이라 일가친척도 있고 낯익은 고향 사람들도 있어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 살아가기는 그렇게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헌수까지 무병하게 자라서 몇 해 뒤에 서당에 보내니 총명이 초군하여 하나를 배워주면 열을 알고 열을 배워주면 백을 통하여 양씨 부인은 차차 남편이 돌아간 슬픔을 누르고 자식을 키워가는 기쁨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에서 내직에 있는 이 씨는 차차 운이 튀어 해마다 벼슬자리가 올라가서 벼슬이 일국 판서에 이르렀고 그 딸이 또한 세월 따라 꽃과 같이 피는지라 지난날 과거길에 양시내와 뱃속 혼사한 일을 후회하던 끝에 딴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류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머니 품에 안겨 양문에 온 헌수도 어린 때를 벗고 방년에 이르러 그 나이 28이 되었습니다. 남자 나이 28이 되면 호패를 찬다고 헌수는 서울에 가 과거를 볼 생각에 주야가 따로 없이 부지런히 글을 읽었습니다. 헌데 이때 양씨 부인이 생각하니 이제는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서울 이신의 집에서는 감감무소식이라 필경 무슨 곡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한 노파를 찾아서 돈을 후히 주고 그 사연을 알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노파는 화장품을 가지가지 사가지고 장사꾼을 가장하고 서울 이판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씨 부인이 이걸 사느냐 저걸 사느냐 하며 묻는데 이 씨의 딸은 마침 춤을 추고 있었는데 허리를 좌삼삼 우삼삼 흔들면서 웃으니 노파가 이 씨 딸 화오기를 보면서 춘삼월 화창한 봄날에 향기 풍기며 피어나는 꽃같이 이뻤습니다. 노파는 모르는 체하며 이 씨 부인을 쳐올렸습니다. 아유 참 부인께서는 세상 복을 혼자 누리는 듯하다. 그건 어찌 두고 하는 소리요? 아유 참 부인님도 슬하에 저토록 이쁜 아씨를 두었으니 복이 아니옵니까? 내 이 늙은 것이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며 명문가에도 들어가 보고 한간에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사오나 집에 아씨처럼 이쁜 아씨는 오늘 처음 보옵니다. 옥경의 선녀에게 비기며 달 속의 상아 아씨에게 비하리까? 노파가 이렇게 극구 치하니 이 씨 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갖가지 물감과 화장품을 손에 쥐이는 대로 다 샀습니다. 이때 파는 것 중 값지고 귀한 화장품을 꺼내어 그 딸에게 선사하며 며칠 묵게 해달라고 청을 들었습니다. 옛말에 제 자식을 고아하면 기장밥을 해 대접한다고 딸을 곱다고 쳐올리며 화장품까지 선사하니 이판서 마누라는 쾌히 응낙하였습니다. 이웃 노파가 이렇게 하여 이판서 댁에 묵으면서 하루 이틀 지나는 사이에 그 내막을 염탐해보니 이 씨는 판서까지 된 후로는 아예 양신에는 생각이 없어 그 딸은 벌써 뉘집 명문가 자제에게 허운하고 잔치날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양신애와 뱃속 혼이 난 일이 서울에 소문이 자자하기로 해서 이판서는 쌍둥이 딸을 두었다가 한날 한시에 잔치한다는 거짓 소문을 내고 종의 딸을 헌수에게 달아보낼 잡돌이까지 해놓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이웃 노파는 이 같은 형편을 알아내자 양문에 돌아와서 양씨 부인에게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죄다 고하였습니다. 어느 날 양씨 부인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웃 노파가 염탐하여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분해서 떠는데 아들 헌수는 되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까짓 뱃속의 애들을 두고 맺은 혼사가 뭐라고 그토록 노여워하십니까?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헌신짝도 짝이 있다고 사내로 생겨서 장가 못 가겠느냐마는 지나간 일이라도 너무나 괘씸하구나. 한때는 제가 먼저 말을 내어 혼인을 정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제가 잘되고 우리가 못 산다고 우릴 없이 여기니 이 안이 통분한 일이냐. 어머니, 어머님께서 정 그렇게 이대감의 행실이 괘씸하고 통분하옵시면 제가 이대감의 딸을 데려오지요. 그러면 그만이 아닙니까? 하기는 그렇다만 내가 무슨 수로 일국 판서의 딸한테 장가를 든다는 말이냐. 어머님, 근심 마옵소서. 똑똑한 사람은 제 앞에 당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이러고 때가 되니 이 판서 댁에서 소식이 와서 헌수는 사모관대에 섰디를 두르고 목화를 신고 의젓한 신랑 차림으로 신행을 떠났습니다. 이대감네는 잔치날이 왔다고 초래청을 차려놓고 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더니 신행이 선호하여 당도하자 미리 짜놓은 대로 양헌수와 종의 딸을 초래청 한편의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우고
명문가의 아들과 자기 딸을 그 옆에 차려놓은 전한상 동서에 마주 세웠습니다. 이제 동서에 서로 마주서서 절을 하고 절을 받으면 부부가 되는 판이었습니다. 이대감내 잔치날이라 숱한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구경하겠다고 모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야단법석 고화됐습니다. 이 야단법석판의 양원수는 옆에 선 명문가 아들과 슬쩍 자리를 바꿔서 서고 그를 자기가 서 있던 전한상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왜 제가 설 자리도 모르는가? 어서 저기가 서게. 여긴 내가 설 자리일세. 잔치하기 전에는 색시라고는 보지도 못하는 세월인데다 한나란 시에 하는 잔치인지라 그 총각은 어느 것이 제 아내 될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수는 미리 들었는지라 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마주섰습니다. 드디어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헌수는 큰 낭자의 족두리를 쓰고 오색동다리라 3의 백색갑사로 만든 한삼으로 손을 감추고 마주선 꽃 같은 색시에게 꾸벅꾸벅 절 2번을 한 다음 청실홍실 느린 잔대를 받쳐들고 신부에게 술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이대감의 딸이 이마를 숙이고 헌수에게 4번 절하고 술을 보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니 저쪽에서도 이쪽처럼 절을 하고 절을 받고 술을 청하고 술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이대감이 나와 보니 일은 벌써 다 틀렸습니다. 숱한 사람 앞에서 남모르게 꾀한 일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헌수 앞에서 그의 아버지와 정한 혼사를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초례가 끝나자 큰 상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대감을 보고 말했습니다. 장인님, 전 제색씨를 찾아 장가를 듭니다. 아, 그래. 이대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꺽꺽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명한 양원수는 제색씨를 찾아 장가들고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병인년에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오대장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군과 싸우다 죽으니 온 서울이 물끓듯 하는 판인데 헌수가 그 대신 대장이 되어 프랑스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의 위기를 돌려세웠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양원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대감, 은혜 갚은 과부. 이것은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조선 한북 명천 땅에 집은 큼직하나 가산을 다 털어먹은 김시성을 가진 한 집이 있었습니다. 제 밥술이나 그립지 않던 것이 운수불길에서인지 이럭저럭해서 살림살이가 거덜나니 죽물로 끼니를 애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빚은 고슴도치 참에 짊어지듯 짊어져서 빛이 키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 살림살이가 궁색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집 동량인 독자들이 이름 모를 급병으로 세상을 작고하였습니다.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늙은 시아버지와 바시시한 어린 것들이 제 손을 바라고 살아야겠으니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더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란 시에 몽땅 자는 듯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례를 봐서라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며칠이고 번민하던 며느리는 피눈물 훔치며 시아버지와 공론했습니다. 아버님, 모두들 말하기를 간도에 들어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집과 재물을 팔아 빚을 물고 로자나 갇혀가지고 간도로 가시지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 손을 바라며 모진 목숨을 살아가는 시아버지는 하염없이 낙노하며 목매어 말도 못하고 머리만 끄덕였습니다. 이리하여 집과 장농, 면마지기 전과 옥견지들까지 팔아 빚을 다 물고 나니 돈 100원 푼이 남았습니다. 그 돈에서 푼 돈은 가는 도중에 노자로 떼내놓고 돈 100원은 따로 보자기에다 싸서 김노인이 허리에다 든든히 띠고 9살짜리 손자의 손을 잡고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7살짜리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피눈물 휘날리며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때는 눈석이 풀려 내리는 이른 봄이라 햇볕은 따스한 같아도 때로는 쌀쌀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종성고개에 올라서니
유유히 풀려내리는 두만강이 바라보이고 두만강 건너 산설고 물선 간도 땅이 푸른 실안개 속으로 바라보였습니다. 중성고개에 올라 고향 산천을 돌아보니 비감한 눈물 앞을 가려 더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만 어린애처럼 명천 땅을 향해 앉아서 목 놓아 통곡하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통곡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듯 자기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책이 들어 치맛자락으로 샘물처럼 솟구치는 눈물을 훔치며 시아버지를 위로하기를 아버님이 이러시면 소부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고는 저도 모르게 발버둥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 바람에 두 아이까지 울음판이 터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산천도 울음이고 초목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노인은 통곡하는 며느리와 불쌍한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자 속으로 주책 없는 자기를 책망하고 며느리를 위안했습니다. 이 사람 그만 울게나. 저 두만강 건너가 마도강이라는 곳이네. 마도에 가면 살 길이 트일 걸세. 이리하여 서로 위안하며 울음을 그치고 앞이를 의논했습니다. 김노인은 그제야 속호주머니에 넣은 담뱃삼지를 꺼내느라고 돈보따리를 벗어서 돌꼭대기에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청갈래 갈기갈기난 앞길을 어느 길로 걸어야 하겠는가 하고 오순도순하다가 해가 기울어지니 빨리 주막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종성 주막집에 들려 저녁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겉옷을 벗다가 김노인은 쏘스라 놀라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 돈을 잃었네. 종성국의 돌꼭대기에다 두고 왔으니 이 일을 어찌겠느냐? 목숨 같은 돈을 잃어버렸으니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김노인은 주막집 문어구에 나앉아서 밤이 깊어가는 종성고개를 올려다보며 가슴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사연을 듣고 둘러서서 한숨 쉬며 비감한 눈물 훔치는데 며느리는 피눈물 속으로 삼키고 어설프게 억지로 웃으며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그 돈 100원이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러십니까? 천만금보다 귀장한 독자들도 땅속에 묻고 갈라니 그 돈 100원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까? 간도에 가면 그래도 살 길이 나설 것이오니 너무 낙노마시옵소서. 모두들 천하 무던한 며느리라고 치하하면서 머리를 끄덕이는 한정정한 노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품속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내가 종성고개에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이 아니오. 자, 돈을 받으시오. 정말로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목숨 같은 큰 돈을 이렇게 찾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자기를 받아보니 돈은 싼 대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도 반가워 그 돈 절반을 꺼내어 노인님께 드리니 그 노인은 눈물을 닦고 웃으며 내게도 돈이 있네. 돈이 있어. 라고 하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밀어드리니 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멍했던 김노인은 그 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문득 생각나서 며느리를 책망하였습니다. 하, 이 사람 어찌 그런 구명인의 성함도 주소도 묻지 않았는가? 며느리도 돈을 들고 이 일을 어찌하라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이 떠나가 버렸으니 후회만 급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런 고해를 겪으며 종성 나루터에 나서니 나루터에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남녀노소가 장사진을 이루고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네는 첩에 올랐습니다. 한드작거리는 자그마한 배에는 20여 명이나 빼곡이 올라탔습니다. 장대를 짚고 얼마간 들어가 쌍노를 젓자 배는 눈속이 물결을 해가르며 흔드적혼드적하며 물결 따라 비스듬히 건너갔습니다. 대부분이 간도로 살길 찾아가는 사람들이어서 고향 산천만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만 쉬는데 그중 한 청년은 기쁜지 슬픈지 먹먹해서 배 뒤끝에 앉아 배 안의 사람들을 빙 둘러보기도 하고 시름없이 사방을 두리번 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맥없는 얼음장들이 배에 맞춰서는 툭툭 부서며 배 옆을 스르륵 솟치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구들장 같은 얼음장이 배를 탁 막는 바람에 그만 배가 기울어지고 배 끝에 앉았던 그 청년이 앗!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물속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청년은 물속에서 솟아올라 부스러 떨어지는 성장을 잡고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 위의 사람들은 너나 없이 사람 죽는다고 고함을 질렀으나 감히 키넘는 눈석이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청년은 또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청년은 생사고비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찰나의 며느리는 품속에서 돈뭉치를 쑥 꺼내들고 소리쳤습니다. 누구든지 저 청년을 구하면 이 돈 100원을 몽땅 드리겠어요. 돈이라면 배 안에 있던 아이도 나온다더니 돈뭉치를 보자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 그 청년을 구하여 배 위로 올렸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제야 쥐었던 가슴을 놓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선 며느리는 말한 대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치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피워서 그 청년의 옷을 말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보았고 또한 갖가지로 구원해 주니 너무나 감격되어 죽을 때까지 누님으로 섬기겠노라고 말하고는 먼저 김노인에게 절하고 며느리에게도 절했습니다. 며느리와 그 청년이 기뻐하는데 김노인은 명줄 같은 돈 100원이 눈 깜짝 사이에 잃어져 버려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한 일이어서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며느리가 한 일이 장하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은 김노인네가 마도강으로 살 길 찾아 떠났다는 말을 듣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누님, 우리 고장으로 갑시다. 산골이기는 하나 그래도 살기는 괜찮은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끌었습니다. 마도강이라는 말은 했지만 실은 어디로 갈지 막연했던 김노인은 청년의 말을 듣자 앞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의 일가는 이렇게 생사고비에 처한 청년을 구하고 그 인연이 또 의지가지 없는 이 집의 구원성이 되어서 그 청년을 따라 여러 산을 지나고 산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그 청년이 김노인네 7살짜리 손자를 업고 걸으니 길도 빨리 축나서 언덕 끝으로 나가도 한낮이 되나마나 하였습니다. 청년은 쑥 삐져나간 산봉에 앉아 쉬면서 위쪽에 멀리 바라보이는 큰 부락을 가리키며 저기는 대립자여, 아래쪽은 농들의 촌이라 하고 산봉우리 아래로 첫 골 앉히기가 자기네 고장인데 고작해야 30-40리 넘지 않으니 해지기 전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영을 내려 고란에 잡아들어서니 자그마한 수레길이 심산 밀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수레길을 따라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걸었을 때 고란의 펑퍼짐한 곳에 이르니 밭들이 보이고 산구비에 집 6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장이 청년네 마을이었습니다. 김노인도 그 며느리도 기가 딱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는가? 아무리 두매산골이라 해도 이런 곳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청년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타 지역에 나갔는데 며칠 지나야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집 식구들을 모시고 온 전후 사연을 말하고 나서 누님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청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김노인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은인이 내 집에 왔다고 야단쳤습니다. 그러니 형과 형수도 한 집 식구처럼 반가이 맞고 닭 잡고 기장밥 하는 한편 동네 사람들까지 청하여 인사시키고 일가 친척을 모시듯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안상과 저녁상을 치르자 주기가 거나한 동네 노인들과 장년들이 모여 앉아 새로운 김신의 일을 공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나무는 다져놓은 것이 있으니 2-3일이면 집은 문제없는데 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 한 노인이 대립자로 사람을 띄우면 되니 이튿날부터 일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김노인이 들어보니까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더니 좁은 두매산골이라도 사람들의 인품은 호남벌 같아서 서운한 생각이 절반쯤 가시어졌습니다. 이튿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양지 바른 곳에다 집터를 닦더니
먼저 구둣돌을 놓고 굿에 먹은 통나무로 연동을 세웠습니다. 그러더니만 거미줄을 느리고 북을 올리고는 불을 떼며 통나무로 세통 귀틀집을 짓는데 저녁 때가 되니 석가래를 올리고 진새까지 올렸습니다. 그 밤도 장밤 구들에 불을 떼고 이튿날은 바름질까지 다 하고 나니 초가 삼간집이 넌짓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큼직한 감자옴까지 파놓더니 집집마다에서 목침 같은 감자를 한두 마디씩 가져다 쏟아 넣었습니다. 김노인과 며느리는 세상 못 살 곳이라고 여겼더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감자만 먹어도 배고픈 고생은 모를 곳이었습니다. 김노인도 며느리도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지붕까지 있고 새집들이를 하는데 어떤 집은 쌀마대를 메어오는가 하면 또 어떤 집은 기장쌀, 찹쌀, 콩 등을 가져오고 씨암닭도 몇 마리 가져오고 강아지도 가져왔습니다. 김노인네 일가는 졸지에 부자가 된 듯 싶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노인네가 새집들이를 하여 열흘 푼이 지나자 청년이 들어와서 산에 갔던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김노인네 일가가 나서서 인사를 하는데 청년의 아버지가 김노인보다 나이가 아래여서 결이 형제로 아우라 칭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인사하였습니다. 대뜸 작은 아버님 하고 공손히 절한 며느리는 일어나 앉아서 바다 같은 은덕으로 살 길을 찾았다고 인사를 드리며 쳐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작은 아버님. 종성 주막집에서 만나보시었습지? 아니 이거 자네가 그 착실한 며느리였군.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중성고개에서 돈을 주었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감개무량하여 말했습니다. 자네의 착실한 마음에 감동되어 내가 주워온 그 돈 100원을 돌렸는데 그 돈 100원으로 또 내 아들을 구할 줄이야. 꿈엔들 어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준 인연일세. 하늘이 준 인연이요. 이리하여 두 집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은인인데 누가 은인인가.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공론하는데 아무리 공론해 보아야 서로 은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자면 서로 의지하게 되고 은혜는 어품가품이라고 하면서 온 마을이 더 화목하게 잘 살면서 두매 산골을 개척했다고 합니다. 신랑은 밤마다 저에게 제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오. 예부터 청렴결백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선비 혹은 벼슬아치들의 욕심 없고 깨끗한 몸가짐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벼슬아치는 특히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의례 모두 그래야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을 굳이 청렴결백하다고 존경하는 것을 보면 역시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한 일을 하여 새삼 칭찬받는 것은 반대로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도 됩니다. 이리하여 청렴결백이란 말이 하나의 교훈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렴결백이 모두 나란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렴하되 정당하고 장래성 있는 계획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 정홍순이 딸의 혼례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즈음 정홍순은 호조판서, 지금에 비유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대신으로서 나란 일이나 가정살림에 무엇 하나 부끄러울 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귀여운 외동딸의 혼례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르려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홍순의 부인은 약혼 때부터 이것저것 궁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홍순은 숫째 딸의 혼사를 잊기나 한 듯이 도무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설마 잊지는 않았겠지. 부인은 속으로 걱정하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도 혼수를 장만하자는 눈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감, 우리 아기의 혼례를 혹시 남들이 선사하는 것으로 때울 생각이신가요? 참다 못한 부인이 이런 말까지 하며 재촉하자 그제야 정홍수는
그게 될 말이오? 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가지씩 들어오는 혼수용 선사품을 그때마다 모조리 돌려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가 선사품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면박하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제 할 바를 제 가격대로 장만하는 법이다. 호조판서인 내가 그런 일로 남의 신세를 져야 된단 말이냐? 그리고는 인성을 조금 낮추어 타일렀습니다. 윗사람이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 아랫사람은 그만큼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혼례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그럴수록 부인의 조바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대감께서 수고로 오면 제가 마련하겠으니 비용이나 넉넉히 주십시오. 정홍순도 이 말은 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조소 대체 얼마나 필요하오? 적게 잡아도 600냥은 있어야죠. 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정홍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600냥이라고?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제대로 하자면 1000냥은 들 것입니다. 할 수 없군. 그러면 체면상 한 800냥으로 하겠으니 어서 목록이 나 써주오. 하고 정홍수는 갑자기 싹싹하게 일러놓았습니다. 부인이 좋아하며 혼인 채비 목록을 적어준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홍수는 혼례식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도 물건 하나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혼인 전날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부인은 초조한 끝에 사랑에 나와서 대감에게 대체 어찌는 셈입니까? 그제야 정홍수는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인지 불사 큰일 났구려. 부인이 적어준 대로 백방 사람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리 꿈을 대는지 한번 혼을 내야겠군. 하며 애꿎은 남들만 탓했습니다. 실상 자기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인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가 막혀 멍하니 허공만 쳐다보니 눈에는 안타까운 눈물만 글썽글썽했습니다. 자, 부인 운다고 될 일이 아니오.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별 수가 없어. 혼례는 안 지낼 수 없으니 부인이 안종을 시켜 명색만이라도 음식을 차리구려.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모두 내 잘못이니 용서하오. 정홍수는 부인 앞에 머리까지 숙였습니다. 달리 도리가 없는 부인은 부랴부랴 음식을 장만하고 혼수도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격에 맞추기보다는 임시로 적당히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례복이라야 집에 두었던 나들이 오시고 음식도 그저 여느 때 손님 목만큼 분량을 늘렸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명색뿐인 혼례식은 정홍순의 부인이 고개를 쳐들지 못할 정도였고 모인 손님들도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더군다나 신랑의 집안에서의 실망은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남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신랑은 마치 거지 대우를 받은 듯이 모욕감마저 느꼈습니다. 당시 신랑의 집은 가문만 좋았지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홍수는 호조판서 딸이 빨래한 옷을 입고 시집갔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전과 다름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신랑 된 사람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후 가끔 처가에 찾아가도 정서는 별로 반기지 않았고 때가 아니면 숫제 식사도 얻어먹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허참, 왜 온다고 진작 봉지를 안 했나? 우리 식구의 밥만 끓였으니 어서 집에 돌아가게. 이렇듯 매정하게 내쫓김을 당할 적에는 무안하고 또 분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인은 세도가 당당한 호조판서이고 자기는 한낱 하급 관리일 뿐이니 그저 분함을 참고 돌아와 아내에게 화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밤마다 처에게 제발 아버님이 나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소. 그러하지 않으면 난 앞으로 죽어도 처가 문지방은 타지 않겠소. 그러고는 한 3년 동안 처가 문전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딸 내외는 정홍순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위는 물론 처가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친이 사위도 반아들이라고 했다.
장인이 아무리 너를 괄시해도 너는 마땅히 도리를 다해야 하느니라. 어서 갚으어라. 해서 마지못해 찾아갔습니다. 정홍수는 사위와 딸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큼직한 기와집을 가리키며 자, 어떠냐? 이만하면 너희 내외는 물론 한여남은 식구가 편히 살 수 있겠지. 하면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혼자서 싱글벙글했습니다. 사위는 그 뜻을 얼핏 알아채지 못하면서도 장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바깥 모습도 깔끔하였지만 안은 더욱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또 방마다 세간이 짜임새 있게 들어섰고 뒤쪽 곳간에는 양식도 제법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즐겁게 바라본 정홍수는 낄낄 웃으며 딸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보았느냐? 이곳은 오늘부터 너희가 살 집이다. 애초 너희 혼례에 쓰고자 생각한 800냥을 간간히 이용하여 1000냥을 넘었기에 이렇게 너희의 살림 장만한 것이다. 그간 섭섭했겠지만 한때의 체면만 생각하고 그 돈을 없앴던들 오늘 이 열매가 맺었겠느냐. 사사로운 일뿐 아니라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로 낭비를 피하고 장래를 위한 저축에 힘써야 하느니라. 이때 딸 내외가 얼마나 감격했는지는 상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후 사위가 이날의 감동을 바탕삼아 역시 호조의 관리로 나라의 부를 이룩했다는데 그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 유감이었습니다. 역시 정홍순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호조의 어느 수하 관리로 김모라는 근직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모는 가난에 쪼들려 의관도 꾀죄죄하게 차리고 언제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홍수는 전부터 눈여겨오던 터라 쓸모가 많은 사람인데 어째서일까? 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대는 나라의 복록으로도 살림이 펴지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복록은 넉넉하오나 군 식구가 20명이나 되어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홍수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다. 그래, 너희 식구는 몇 명이냐? 6명이 올시다. 그 나머지가 모두 군 식구란 말이냐? 예. 그러면 그 군 식구를 모두 내쫓으면 되지 않느냐?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말대로 가난해서 또 자칫 나란 일에도 실수를 범하기 쉽다. 저도 같은 생각이오나 모두 저를 의지하는 가난한 일가친척인지라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너를 내일부로 해직하겠다. 그래도 못 내겠느냐? 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거라. 해직 이유치고는 너무도 억울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홍수는 무정하게도 이 불쌍한 김모를 정말로 해직하여 버렸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홍수는 생각이 난 듯이 김모를 불렀습니다. 김모는 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호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전보다 홀가분한 기색이 얼굴에 엿보였습니다. 정홍수는 짐작하는 바가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도 군 식구를 기르느냐? 하고 다정히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께 해직을 당하자 모두 하나둘씩 나가더니 이제는 저희 식구만 남았습니다. 하하, 그거 참 잘 되었다. 정홍수는 그것 보란 듯이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호조에 나와 일을 보아라. 너는 그동안 야속했겠지만 너무 보기에 딱하여 내 대신 군 식구를 없애준 것이다. 자, 여기 너의 1년치 복록이 있다. 내가 휴직하는 동안 나라에서 지급된 액수를 내가 모아둔 것이다. 부디 나의 지나친 참견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랏일이나 개인의 살림에 한치의 군짓이 없도록 힘써라. 김모가 그로부터 가정을 즐겁게 꾸리며 나랏일을 열심히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민한 머슴이 마당쇠의 딸과 혼인하고 나니 옛날에 남의 집 머슴으로 억척같이 일해서 살림을 좀 일군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머슴살이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해서 제법 살만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림이 좀 있다니까 고을원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빼앗아 보려고 이 사람을 잡아다 생트집을 잡는데 내가 남의 집 머슴 살던 주제에 웬 살림을 그리 모았느냐? 분명 남의 재산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겠다. 이러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사또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아이고, 사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밥 한 술씩 덜 먹고 논밭 한 패기씩 사 모은 것이지 남의 재산을 훔치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 이야기를 해도 생트집으로 남의 재산 빼앗으려고 드는데야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머슴에게 다그치면서 내가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관장을 속이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기나 하고 그러느냐? 라고 화를 내니 머슴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찌 저더러 속인다고만 하십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니 이놈의 사또도 막상 무조건 뺏기가 뭐했던지 아예 억지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살려거든 이렇게 해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에 옷도 아닌 옷을 입고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선물도 아닌 선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걸 못하면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도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사또는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말미를 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습니다. 머슴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는 한 말이야. 아이고, 사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서 생각을 했는데 재산을 반쯤 뚝 떼어 바치면 아무 탈이 없을 줄 알지만 죽어도 그러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아예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밥도 안 먹고 내리 사흘을 누워서 끙끙 앓는 거였습니다. 까짓것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10세 살먹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보니 아버지 모습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안쓰러워하며 왜 그러시느냐고 물으니 이러저러해서 이제는 꼭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딸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슴은 딸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이 나가서 어딘가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어느 대감집 문 앞이었습니다. 딸은 조용하게 문 앞에서 돌쇠야 돌쇠야 라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돌쇠가 나왔는데 딸이 돌쇠를 보자 화색이 돌면서 잠깐 할 이야기 있으니 따라 나오라면서 어느 텅 빈 물레방앗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저 못된 사또 때문에 지금까지 모으신 재산을 다 바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도가 없어요? 라며 돌쇠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머슴 돌쇠가 예사 돌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머리가 영민해 마을에 무슨 일만 있으면 이 돌쇠가 나서서 웬만한 것은 다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돌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딸은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차린 후 아버지, 어서 일어나서 진지 잡수세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라며 말하니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이 내까지 것이 무슨 좋은 수를 내. 라며 힘없이 말하니 딸이 웃으며 염려 마시고 어서 기운 차리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래 무슨 수나 하고 있으니까 딸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는 거겠지 하며 밥을 먹고 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듯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시킨 대로 어디서 누더기를 하나 주워 걸치고 당나귀를 빌려 탔습니다. 그리고 참새를 한 마리 잡아서
소매 속에 넣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스름 저물 때에 머슴 아버지는 고을원 앞에 썩 나섰습니다. 그때 딸과 만난 머슴이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또가 자기 맘대로 판단을 할까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머슴 아버지는 사또에게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또가 하라는 대로 다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사또는 머슴을 쳐다봤는데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러올 줄 알았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해왔다고 떵떵거리니까 원이 떫은 감 씹은 얼굴이 돼서는 그래 뭘 어떻게 해왔느냐? 라고 말하니 머슴은 지금이 저녁나절이니 낮은 다 지나가고 밤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죠. 라고 말하니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원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누더기를 걸쳤으니 옷도 아닌 옷이지요. 그 또한 틀리지 않았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왔으니 말도 아닌 말이죠. 사또는 또 할 말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또는 마지막은 할 수 없겠지 생각하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선물도 아닌 선물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니 머슴은 여기 있지요. 하고 소매 속에서 참새를 꺼내 놓으니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안 보이니 선물도 아니지 뭐. 동네 사람들도 감탄을 하며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원은 동네 사람들 보는 데서 우길 수가 없으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딸은 머슴과 혼이 나요. 같이 잘 살았는데 그 머슴이 어찌나 영민했던지 문제만 생기면 동네 사람들이 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머슴에게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싸들고 오니 머슴 부부는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되는 것 같고 그마저도 뺏으려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그런데 위에서는 자기들 실속 챙기느라 정작 이 사기꾼들을 잡을 생각은 없고 언제쯤 정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